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챕터가 뭐냐면은 그 대한 컴퓨팅 중에서 생명체, 어떤 생명에서 어떤 인스파이어가 된 어떤 그런 컴퓨팅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가 유전자 알고리즘이었어요. 그죠? 유전자 알고리즘. 그래서 인간의 진화 과정, 동물의 진화 과정, 생물의 진화 과정을 어떻게 컴퓨팅 모델로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그 전체적인 컴퓨팅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인공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챕터 10.2고, 10.3이 신경망 모델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11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컴퓨팅이에요.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 네트워크가 아니고 서로 간의 사람들 간의 연결을 이용한 컴퓨팅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조교 선생님이 다음 마지막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인공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한번 간단한 예를 먼저 봅시다. 1970년에 콘웨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셀룰러 오토메타라는 것을 고안을 해냈어요. 셀룰러 오토메타. 이것은 뭐냐면은 초기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진화하는, 스스로 뭔가 이렇게 계속 변해나가는 것들인데 각 개체들이 서로 아주 간단한 규칙에 의해서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패턴을 계속 만들어낸다. 생명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컴퓨팅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먼저 그 콘웨이가 만든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셀룰러 오토메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가정이고 이게 하나의 이제 셀들이고 셀들의 이게 자신의 셀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8개죠. 8개가 네이버 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내 자신이고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고 이것들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간단한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룰이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떤 셀이 지금 살아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웃 중에 정확하게 3개가 살아있다면은 나는 다음 세대에 살아있다. 어떤 칸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웃 중에 정확하게 2개가 살아있다면 그 칸은 다름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칸은 다음 세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세대가 변해가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있지 않거나 간에 내 주변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3개가 살아있다면 나는 다음 세대에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고 내 이웃 중에서 정확하게 2개가 살아있다면 난 다음 세대에 살아나요. 그게 아니면 나는 다음 세대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셀들이 그렇게 돼 있고,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각 셀들은 주변의 이웃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가 다음 세대에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 패턴을 한번 봅시다. 까만색은 살아있는 거예요. 까만색은 요거 지금 살아있죠. 이웃 중에서 몇 개가 살아있나요? 하나가 살아있죠. 그죠? 그럼 다음 세대에 얘는 죽어요. 없어져요. 얘는 내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에 이웃들 중에 정확하게 2개가 살아있죠. 다음 세대에 살아있어요. 얘는 다음 세대 없어지죠. 얘는 다음 세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죽어 있지만 내 이웃 중에 3개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 살아요. 얘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가 되면서 얘는 이렇게 변하고 얘는 다시 이렇게 변하고 얘는 다시 이렇게 변하고
깜빡깜빡하게 돼요. 깜빡깜빡하게. 이 모습을 시뮬레이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똑같은 시뮬레이터예요. 볼게요. 땡 치고 3개 이렇게 했죠. 그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죠. 생명 같지 않아요? 생명? 네. 살아있는 생명 같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생명체처럼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퀴트하고 다음 거를 한번 봅시다. 다음 거를.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요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세대에 2개가 살아있고 자기가 살아있고 2개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웃 중에서 3개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모습이 요 모습이 돼요. 요 모습은 다시 이 모습이 돼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3개, 2개가 겹쳐 있죠.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패턴들이 그동안 만들어져 왔는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요 패턴은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서 이 패턴과 이 패턴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패턴인데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글라이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패턴은. 그 다음에 이 패턴을 보면은 얘가 얘를 잡아먹어요. 보세요. 다음 패턴, 다음 세대 가면은 얘만 남고 얘는 없어져 버리죠. 그죠? 네.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패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패턴은 안 변해요. 이 패턴은 사라져 버려요. 그대로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러면 얘는 다음 세대 보세요.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죠. 얘는 남아있어요. 왜 그러면 패턴 중에 2개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남아있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면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 요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여기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 나가죠. 그죠? 스탑.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잡아 먹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 둘, 셋, 넷. 요게 이제 킬러고요. 그 다음이 한 칸 위에. 자, 여기서 얘를 잡아먹을 거예요. 보세요. 없어져 버렸죠.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죠.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2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안 움직이죠, 그죠? 지금 계속 지금 세대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 요거를 볼게요. 조금 많이 이게 어떻게 없어진지 보세요. 빨리 움직일 거예요, 아마. 네.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가 주는 시사점이 되게 커요. 이것은 그 영국의 수학자가 만든 수학 모델이에요. 수학을 가지고 뭘 연구하려고 했냐면은 생명체가 간단한 아주 심플한 생명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한 복잡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인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근데 이 모델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 모델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걸 지워보세요. 요 시뮬레이터는 여러분들 페이지에 노트에 보면은 그 사이트 제목을 URL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요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도 없어지죠. 그죠? 멋있죠? 멋있어요. 그리고 하트 모양, 사랑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 어떻게 세대를 지나가면서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꼭지점 하나. 아직도 그냥, 네, 이게 끝이에요. 사랑의 끝. 이게 보세요. 가슴에 남은 상처들이에요, 상처들. 이거 세대가 지나가다 안 없어지는 것들이고, 이거는 미련들이죠, 미련들. 추억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돌이죠, 그죠? 사랑의 끝이에요, 사랑의 끝. 자. 근데 이 지금 모델이 가지는 그 의미가 되게 크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든 모델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1986년에 레이몬드가 만든 아티피셜 라이프 프로그램인데 보이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시뮬레이트를 했는데 밑에 깔려 있죠. 한번 봅시다. 보이드. 이거 보세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보이나요, 여기에? 앉아있다가 또 이렇게 움직여 날아다니죠. 잘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움직여 다니죠.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만화 영화를 보면은 새들이 막 움직여 다니고 물고기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그걸 일일이 물고기 하나하나를 수천 마리를 다 그려서 조금 움직여서도 그리고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만화 영화의 대부분은 지금 아까 얘기한 셀룰러 오토메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그리고 있어요. 요거를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보세요.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만 정의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셀룰러 오토마타처럼. 셀룰러 오토마타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조금 크게 해볼게요. 세 가지의 룰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가, 보이드가 세 그룹이에요. Try to fly toward the center of the mass of the neighboring 보이드예요. 새들이 있으면은 새들 그룹의 중간 방향으로 나는 가려고 한다. 모든 그룹들은, 모든 애들은. 모이면은 또 변하겠죠, 그죠? 서로. 두 번째는 boys try to keep a small distance away예요. 다른 거하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가까이 부딪히지도 않고 가장 작은 거리를 유지하려고 모든 새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try to match velocity with near boys. 옆에 있는 애하고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가지 룰만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정의하고 아까 셀룰러 오토매트처럼 돌려버리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거에 대한 자바 코드를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보면은, 코드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코드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자바 코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반 정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만화 영화. 그 몬스터 유니버시티 몬스터인가? 몬스터 주식회사인가요? 네. 거기에 그 몬스터가 이렇게 달릴 때, 기차 타고 달릴 때 털들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 털들이, 그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밀하게 날리죠. 다 이걸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만들었었던 디즈니 영화에서 그 라이언킹 같은 데서도, 라이언킹에서도 그걸 사용했어요. 라이언킹에서 첫 번째 장면 보면은 그 모래 폭풍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래들이 쫙 내려오는 장면들인데 모래 알갱이가 너무 실감나게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거 자체도 모래 알갱이 하나가 옆에 모래들하고 어떤 객체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정의를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리면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사례가 또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그 아리조나 쪽에 그 미국 정부에서 커다란 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댐을 만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습지라든가 자연 환경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러면 자연 환경이 파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 댐을 짓는 거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자연 환경들, 그 다음에 곤충들, 동물들, 그 수많은 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생태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커다란 일이 미치는 영향을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곤충들, 동물들, 식물들, 이것이 어떤 거, 주변에 어떤 것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 정의를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5년, 10년, 15년 후를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프로시저럴 컴퓨팅 모델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델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팅 모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보이드 시뮬레이션.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만들었다고 만들어서 올린 프로그램들의 결과들이에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진짜 새처럼 보이는데 진짜 새가 아니고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리얼하게 잘 돌아가요. 이것들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또 해보면은, 또 하나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건물에 출입구 같은 거를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출입구를 우리는 뒤에 두게 하고 이쪽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났다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잖아요. 저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움직일까? 혹은 문 옆에 불이 나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죠?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출입구라든가 어떤 동선을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그것들이 이제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예를 한번 보면은, 거리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빨간 색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패턴을 보면은 한 사람은 따라가죠. 그죠?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피해서 가기도 하고, 얘는.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움직이는 패턴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각각의 아이들이 움직이는 패턴 세계를 정의를 하라고. 아까 새들처럼. 아니면은 그 셀룰러 오토메타처럼. 굉장히 간단한 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사회 전체는 우리가 커다란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한번 봅시다. 조금 복잡하게. 바틀렉이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바틀렉이. 중간에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건너가는지 한번 봅시다. 얘 못 가고 있죠. 얘 계속. 아까부터. 건물이라든가 도로를 설계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봅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지금 자동차, 도로, 고속도로 설계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보면은 출입구하고 약간 경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통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신갈 쪽 지나갈 때 항상 거기가 막혀요. 근데 뭐 새로 들어오는 입구도 없고 빠져나가는 길도 없거든요. 똑같은 차들이 다니는데 거기만 가면 차들이 막혀요. 네? 약간의 턴과 약간의 경사가 교통 흐름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고속도로예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죠?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출입로가 있어요. 진출로가. 자, 이거를 점점점 쌓이죠. 지금 얘 보세요. 그죠? 이게 느려지고 있죠. 이게 속도거든요. 까만 거가 트럭이에요.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는 끼어들어야 되고 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지금 요게 속도가 느려지죠. 또 이것 때문에 저기는 순식간에 느려져. 이거를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갈 때 속도를 그 자동차 최고 스피드 리밋을 얼마로 했을 때에 따라서 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가 메인 인플로우인데 차가 들어오는 거를 지금 시간당 2,800대가 들어오는 걸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고 램프 인플로우가 램프에 들어오는 차들. 그리고 지금 시간당 400대, 그 다음에 트럭 퍼센티지. 트럭이 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계속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언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언덕이에요,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다가, 이제 언덕이 있고, 트럭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져요. 트럭은 언덕에서 느리잖아요, 그죠? 이제 객정이 느려지면서,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는 이제 달리다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지나가서는 또 다시 괜찮고, 그 다음에 트래픽 라이트이 신호등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신호등은 이제 정기적인 시간으로 얘는 가죠. 빨간불이 됐어요. 그랬을 때 밀려 들어오는 것들. 네, 여기는 가고 있지만 정체는 뒤에 계속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의 자동차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서로 하고 있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서로 하고 있는지. 이런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직도 못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질문 있어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한 모델은 또 전혀 새로운 모델이죠, 그죠? 새로운 모델. 아주 간단한 그 개체들이 아주 간단한 상호작용을 주변하고만 하고 있는데, 네이버들하고만. 그거를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모델은 신경망 모델이에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사람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전기가 다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실제적으로. 뇌에는 뇌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여기다 붙이면은 뇌에서 전기 흐름을 측정을 해서 이게 알파파다, 베타파다 할 수가 있고, 또 심장병에 있는 사람은 심전도라고 들어봤죠? 심전도예요. 심장의 전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하면은 심장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걸 느껴요. 심장의 전기가 규칙적으로 흐르면은 정상적인 심장인데, 규칙적으로 흐르지 않고 탁탁탁탁, 그러니까 심장이 뛰게 하는 거가 전기가 신호가 줘가지고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그 신호가 인정하게 가지 않으면은 심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뛰지가 않잖아요. 레귤러하게. 그걸 부정맥이라 그러고, 심장마비로 죽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맥 때문에 죽어요. 전기 흐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맥 환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심장 안에 전기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달고 있어요. 부정맥 수술하는 거 보면은 여기를 열고 심장 옆에다가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동전 크기만한 기계가 있어요.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심장의 전기의 박동, 전기의 흐름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약간 이상하다.
그럼 얘가 전기를 갑자기 팍 켜져요. 심장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여러분들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오면은 전기 충격기를 주잖아요. 이게 전기를 주는 거예요. 심장이 전기 충격을 주면은 전기가 어떻게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될까봐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항상 몸에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전도라고 들어봤죠? 근육의 전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전도. 우리 몸의 근육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이 전기의 흐름이 없으면은 근육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마실 때 요새 나오는 무슨 퓨어 코코아 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전해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비싼 물들을 팔아요. 전해질. 전해질이 뭐냐면은 전기가 흐르게 하는 그 마그네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해질 3개가. 그러니까 그걸 마시면은 근육에 전해질이 생겨서 우리가 근육에 힘을 쓰고 할 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전해질 부족하면은 이제 쥐가 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육에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 전기가 안 흘러서.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전기예요, 전기.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도 처리하고 몸도 움직이고 하죠. 어떤 의사결정도 내리고.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컴퓨팅 모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모델을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모델은 신경망 모델.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먼저 신경망 모델을 봅시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연구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냐면은 이게 뇌예요. 이게 뇌에 있는 뉴런이라는 부분이에요. 뉴런. 그 다음에 이 뉴런은 다른 뉴런과 시냅스라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여기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전기 신호가 이쪽에서 이것과 연결된 다른 뉴런들을 동시에 순식간에 착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간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기계 가지고 체크를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말은 안 해도 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가 최종 골이에요. 전기 신호의 움직임만 파악해가지고. 뇌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뇌는 10의 11개승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뉴런은 10의 4승계의 다른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10의 11개승이면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있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하루에 10의 5승계만큼의 뉴런이 매일 없어지고 있어요. 10만 개의 뉴런이 매일 없어져요. 여러분들, 어제도 10만 개 뉴런이 없어졌고, 오늘도 10만 개가 없어져요. 내일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일반적인 가정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뉴런들이 있고, 시냅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60%의 시냅스가 연결된 뇌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난대요. 그럼 60%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배고픔을 알릴 수가 있고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그 뉴런들이 태어나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의 뉴런과 시냅스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얘가 태어나 가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요 일만 계속 하면서 평생 살았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면 연결이 되어 있고 딴 쪽은 안 생기는 거고, 얘는 다른 일만 하면서 얘가 자라났으면은 그쪽에 대한 뉴런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60%는 동일하고, 가정을 하자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60%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9살, 10살 될 때까지 한 20%가 더 생겨나고, 그러니까 8, 90%가 생겨나죠. 나머지 10%, 20%는 여러분들 19살 될 때, 18살 될 때 마지막으로 채워지고 20살 된 다음부터는 안 생겨나요. 뉴런이 더 이상 안 생겨나요. 대신에 매일 10만 개씩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자고 하면 더 많이 없어지고. 네? 그렇지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10만 개씩 없어지고 100년 동안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뇌에 있는 뉴런의 10%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자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새로운 걸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새로운 걸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뉴런의 커넥션들이, 시냅스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 쓰면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해서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은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래 생각하면은 안 돼요. 오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실험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떠오르는 단어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얘기를 하는 순간 0.1초 만에 처음 떠오르는 단어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떠오르는 단어만. 얘기를 할게요. 바다. 네, 됐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생각났어요? 한 세 사람 얘기만 들어봅시다. 어떤 단어가 생각났어요? 바다. 예? 물. 또 누구? 조개. 아, 조개. 고래. 또 한 사람만 더. 저쪽에 뒤에 있는 학생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쪽에 안경 쓴 학생. 네, 뭐가 생각났어요? 사진 이미지. 예. 바다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왜 그러면 제가 살던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있었던 데는 바다가 없어요. 내 주변에서 바다를 가본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바다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그리고 또 나중에 살던 데는 눈이 안 오는 동네여가지고 눈을, 내 룸메이트 애들이 이제 거기서 살던 애들이었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눈을 못 봤냐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본 적은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바다나 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바다나 눈이 있는 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애들이 하고는 시냅스의 연결이 다르게 이제 와이어가 되는 거예요. 와이어가 되는 거죠. 바다. 그러면은 갈매기가 생각나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은 거의 100% 나는 확신해요. 그 학생은 바다라고 하면 어떤 낭만적인 텔레비나 영화나 포스터나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고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갈매기 나오죠. 나는 바다에 살면서 갈매기를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갈매기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죠. 바다 하면은 여름이 생각나는 학생이 있어요, 또. 여름에 또 바다 하면은 비키니를 또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자기가 상처가 있거나 무슨 강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은 시냅스로 그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냅스가 안 만들어져요. 없어요.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어느 부분에 그 형태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작은 뉴런들 간의 연결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 연결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억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의 본질은 뭐냐면은 전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이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바다에 대한 뉴런이 있다고 해보세요. 바다에 대한 뉴런이 있어요. 여기에는 비키니에 대한 뉴런이 있고, 갈매기에 대한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고래에 대한 뉴런이 있어요. 근데 바다 딱 했을 때 내가 갈매기를 계속 생각했었던 내가 경험이 있으면은 이거하고 갈매기만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은 말하는 순간 전기가 착 튀었고, 전기가 튀는 순간 전기가 연결된 선을 따라 가지고 이쪽 뉴런으로 가서 고래, 갈매기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이 연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한 것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모든 여러분들의 기억과 생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의 흐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컴퓨팅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요. 네.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랬을 때 회, 여름, 해수욕장 이렇게 것들이 나오고, 그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과 연결된 또 다른 이제 영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토탈 리콜이라는 걸 보셨어요? 1990년도 영화예요. 토탈 리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토탈 리콜. 예. 토탈 리콜. 진짜 좋은 영화예요. 강추해요, 강추, 이 영화. 근데 최근에, 새 버전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온 게 1990년이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새 버전이 나왔는데, 새 버전도 저는 봤는데, 옛날 게 훨씬 좋아요, 옛날 게. 개인적으로는. 옛날 게 이해하기도 쉽고. 얘기가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이것을, 영화를 보자마자 3번을 연속해서 봤어요. 영화를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보고, 이게 뭐지? 그러고 또 틀어서 또 보고, 또 틀어서 또 보고, 밤까지 3번을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여기 나온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장면 중에 이게 나와요. 미래 여행사가 나와요. 1990년이니까 이게 15년 전 얘기잖아요. 15년 전. 아니, 15년이 뭐야? 20년이 지났네, 20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은 정말 새로워요. 지금 봐도. 미래 여행사가 나와요. 미래 여행사가 나오는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전철에 여행사 광고가 나와요. 화성에 가자, 화성에. 화성 여행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성의 모습을 보다가 얘가 그 여행사로 가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상담을 하죠. 이제 화성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근데 화성 여행이요. 실제로 화성에 가는 게 아니라 기억을 파는 거예요. 기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요. 앉으면은 이게 지금 한 것처럼 이게 머리를 씌워지죠. 씌워져서 선택이 나와요. 화성에 몇 박 며칠로 가겠냐. 몇 박 며칠로 가겠다. 화성에 어떤 여행을 원하냐. 어드벤처 여행을 원하냐. 아니면 로맨스 여행을 원하냐. 그래서 어드벤처. 어드벤처인데 너 혼자 가겠느냐. 아니면 누구랑 여행을 같이 가겠느냐. 누구랑 같이 가겠다. 누구랑 가겠느냐. 여자가 나와요. 금발, 브루넷,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얘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을 이제 뒤바뀌었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건데, 브루넷이라고 눌러요. 그런 순간, 이제 여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행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자체가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의 전기적 연결 신호예요. 그게 기억의 본질이에요. 그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그 시냅스를 여러분들의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래서 여행 자체를 갔다 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억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기억을 파는 거. 내가 실제로 몸이 가지 않더라도.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놀라운 아이디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기억하는 거를 내 뇌의 회로만 조금 바꾸면은 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사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추억하는 거, 마음, 이거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 예?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 요쪽 분야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오랫동안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전도, 아까 얘기한 EEG.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전기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뇌파의 주파수와 진폭에 따라서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썼는지 모르지만 공부 잘하게 한다라는 무슨 뇌파 조정하는 이렇게 듣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죠? 했던 그런 거. 그것도 요거 이용한 거예요. 알파파면은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다 그래가지고 알파파를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레벨이지만은 사람의 뇌파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연구가 진행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BCI, Brain Computer Interface라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2006년에 뇌파만으로 타이핑을 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컨퍼런스가 열려가지고 제가 가봤거든요. 독일에서 왔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장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손을 안 쓰고 머리 생각만으로 타입을 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타입 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화면에 A, B, C, D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그룹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커서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생각을 love라고 쳐야 되겠다. L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커서가 L자가 있는 대로 가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L자가 있는 그룹이 있었고 A가 있으면은 나는 저 커서를 이쪽으로 위로 올려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얘가 캐치를 해요. 그래서 커서를 위로 올려요.
그래서 아 맞다라고 해서 내가 눈을 깜빡이면 거기를 탁 체크를 하고 거기서 또 단어를 찾고 굉장히 느리긴 하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처럼 알파파 베타파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머릿속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체는 방향에 대한 뇌파는 캐치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요. 방향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든 지금 글자 선택하죠. 이거 방향을 움직여 가지고 또 하나가 핀볼 게임 있죠. 핀볼 게임 탁탁탁탁 핀볼 게임 하는 거예요. 핀볼 게임을 뇌파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방향에 대한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만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브레인하고 우리의 뇌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를 합친 어떤 사이보그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사이보그. 사이보그는 생체와 기계를 연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로봇은 순전히 기계로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로봇캅은 사이보그고 터미네이터는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토탈 리콜하고 좀 연결해서 나온 사례를 또 보게 되면은 미국의 도벨 연구소가 있어요. 도벨 연구소는 지난 30년이 넘도록 인공 시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그 시스템은 환자의 선글라스 렌즈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그 이미지를 마이크로 컴퓨터로 처리하여 신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뇌 속에다가. 즉 시각을 담당하는 뇌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은 전기 신호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뇌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옆에는 컴퓨터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요. TV 카메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를 내가 보잖아요. 보게 되면 카메라에서 잡아서 이걸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 그 디지털 신호를 처리를 해서 연결을 내 뇌의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뇌 부분에다가 뉴런들, 전기 신호를 자극할 수 있는 전기봉을 꽂았어요. 60개를.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보면은 전기 신호가 그 뇌 부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전기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모습들이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실험을 했더니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뉴욕의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을 정도까지, 그 다음에 모자를 벗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읽고 하는 것까지 됐어요,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질문도 옛날에 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인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나서 이 사람은 20살 때 시력을 잃었거든요. 그럼 20살 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20살 동안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냅스가 이미 뇌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똑같은 전기 신호를 주니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만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전기 신호만 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토탈 리콜 비디오도, 예? 여행 갔던 것도 비디오를 이 사람에다가 꽂아가지고 틀어놓기만 하면 갔다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진 않더라도. 근데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인에는 시냅스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죠? 네.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978년에 또 다른 실험은 38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젤이라는 남자의 똑같이 68개의 전기봉을 이식을 하였고, 이게 똑같은 사람이네요. 그죠? 30년 동안. 그래서 뉴욕 지하철, 그 다음에 모르는 환경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젠이라는 39세 환자는 17살과 20살 때 한쪽 시력을 다 잃었는데 19년 동안 시력 없이 살고 왔는데 수술 후에 30분 후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운전. 그리고 어떻게 보였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BBC, CNN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BBC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19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뇌 신경세포는 있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모양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물체는 검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기신호만 줬을 때 이제 느끼는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은. 다음은, 피츠버그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원숭이 뇌신호를 로봇 팔에 연결한 실험 결과를 보여줬는데, 요거는 비디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네, 이 비디오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원숭이를 보세요. 원숭이 팔이 여기 있어요. 팔이 여기 있어요. 원숭이 팔 못 움직이게 해요. 팔을 실제로 움직이진 않죠. 그리고 원숭이 머리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기구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파를, 원숭이의 뇌파를 인식을 해서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로봇 팔을. 이것은 원숭이의 팔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험 뭐냐면은 먹이를 주면은 원숭이는 먹이가 위에 쓰면 손을 올려야지. 위치가 올려야지. 손을 못 올리지만은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얘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고 로봇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먹죠. 손은 여기 있는데 머리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음식을 잡아서 입에다 집어넣어요. 위에다 놔고 옆에다가 놔보고 지금 앞에다가 놔보고 하는 거죠. 요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뇌의 생각만으로도 하고 있어요. 손 안 움직이지만은. 굉장히 세밀한 수준까지 간 거예요. 사람의 뇌에서 위치를 움직이는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는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들, 네?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을 머리 생각만으로도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놀라운 일들이에요. 더 나가서 지금 이 사람은 영국의 유니버설 리딩에 있는 교수인데 자기 자신을 실험을 도구로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팔에다가, 이거 비디오가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자기 팔에다가 직접 수술로 실리콘 그거를 임플란트를 냈어요. 실리콘 칩을 집어넣고 자기 근육 세포들 있죠? 근육 세포들하고 전부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세밀하게 로봇가 움직이게, 이거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여기하고 연결된 칩을 자기 팔에다가 탁 꽂아요. 꽂고 자기가 움직이면은 그대로 그 전기 신호만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걸 만든 거죠.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써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 관련된 신경 100개를 연결한 거죠. 예. 일본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입는 로봇을 하고 있어요. 입는 로봇. 제일 처음이 HAL5라는 그 로봇인데, 미국에서 하는 거하고 일본에서 하는 거는 연구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삐쩍 마른 애가 여자친구를 거뿐히 들고 있죠. 그죠? 입는 로봇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차게 되면은 내가 다리를 움직이면은 다리 근육에서는 근전도를 인식해 가지고 아 얘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로봇이 힘을 줘요. 일어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걸을 때 내가 걸으려고 하는 건지 멈추려고 하는 건지 달리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체크해 가지고 얘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할5 같은 경우에는 벤처회사를 만들어서 2012년, 재작년이죠. 일본 내에 130개 병원에 약 300개가 임대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세 번째, 아까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Artificial Life고요. 작은 개체들이 상호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커다란 사회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사람 머리, 신체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사이보그 형태로 기계와 사람이 합쳐져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지금 이것은 인간과 로봇의 기계의 사이보그, 신체적인 사이보그잖아요. 신체적인 사이보그인데 다음 시간 할 내용은 인간과 로봇의 코그니티브 사이보그예요. 사람의 생각의 사이보그를 하고 연결된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찾거나 아니면 어디에 찾아가거나 뭔가를 기록하거나 거의 나의 세컨 뇌처럼, 세컨 브레인처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고 이거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코그니티브 사이보그라고 해요. 코그니티브. 우리가 생각 자체가 기계의 도움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생각과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조교 선생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숙제예요. 숙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다음 수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 김민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EKU에 글을 올렸듯이 저희 마지막 수업을 플립트 클래스룸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립트 클래스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플립트 클래스룸은 수업의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앞에서 내용을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게 숙제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알아서 숙제를 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습도 진행했었죠. 그러면 실습과 강의식이 혼합된 그런 수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중에 프로젝트식 수업도 있죠. 팀플로우만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들이 사실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수업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또 수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적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 전통식 수업의 형식을 보면은 사실적인 내용은 저희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랑 같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적용 부분은 여러분이 집에서 알아서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었죠. 근데 이러한 수업 방식이 가져오는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의 도움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 지식의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교수님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시지 않은 채 바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 단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그 여러 가지 수업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플립드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 수업의 단점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 전통적 수업을 들으면서 몇몇 친구들은 지금 대표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너무 수준이 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해서 지겹고 잠이 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누구에게는 아씨 진짜 어려워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절대 못 따라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딱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지만 이 중에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약 3분의 1 수학적으로 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전통적 수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이번에 그 김현철 교수님이랑 그다음 교사학습 개발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걸로, 시범 적용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요. 플립드 클래스룸이란 거는 그 영어 플립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플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 수업에서는 사실적 내용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이해와 적용은 여러분이 혼자서 했다면, 그거를 바꿔서 사실적 내용은 반복을 잘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와 적용 부분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선행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교수님이랑 토론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사실적 내용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수업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이걸 반복해서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쉬운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립드 클래스룸이란 게 지금 이제 영미권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사실 유니스트랑 카이스트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 고려대학교처럼 이렇게 큰 종합대학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수업에 적용해본 사례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에서 김현철 교수님과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것이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의견들이, 이번에 저희가 이게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의견 조사를 받을 텐데요. 그 의견이 아마도 고려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보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걸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세상 마지막 장이 11장인데요. 네트워크 컴퓨팅과 집단지성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11일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적 지시가 관한 개별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걸로 준비를 해오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인클래스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퀴즈를 5문제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네, 디스커션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지금이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의 로드로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 없을지. 그래서 일단은 최대 맥시멈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뭐 20분 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최대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위의 활동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데이터를 표현하는 세상 교과서 11장입니다. 이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EKU에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지성 부분에 대한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지금 EKU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문까지 적어놨죠. 다 합쳐서 6분 조금밖에 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퀴즈는 정말 이거를 보셨다고 하시면은 뭐 꼬아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팩추얼한 난리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봤는지 안 봤는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 물어볼 테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적 체험 활동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게 그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의 그 공동의 지성을 발휘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집단지성에 관한 저희가 지금 배우는 부분, 이 챕터를 요약하는 공동의 렉처 노트를 한번 작성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구글 닥에서 50명 이상으로는 공동으로 작업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세 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빨리 확인하셨던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이메일을 링크를 받으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 EKU에 나와 있는 그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해당하는 조에 맞는 구글 문서가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구글 문서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쭉 다 적혀 있는데요. 그거를 자세히 읽으시고 이 중에서 구글 문서 작성하실 때 약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가 그다음 제가 그 링크를 걸어드린 아이디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집한 게 히스토리 기록에 다 남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 옆에 자기 구글 아이디를 적도록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히스토리로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할 거니까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작성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걸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집단지성이 어떤 느낌을 가져왔었고 그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토론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문제 퀴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렉처 노트 확인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그 플립트 클래스룸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한 설문지 작성하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저희가 한 113명 정도의 사람이 저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메일 응답은 받지 않도록 하고 EKU Q&A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립트 클래스룸 관련된 건 저희 조교생들한테 지금 수업 조교 하시는 두 분 선생님한테 연락하시지 말고 저한테 그러니까 EKU를 통해서 연락하시면은 제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어가서 확인할 텐데요. 그래도 약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밤 8시까지는 확인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수업하는 10시 30분에 수업하기 전에 9시 아침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거고요. 집단지성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없으세요? 그러면은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EK에 들어가시면 자료도 있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